저는 건물 유촌의 이승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는 굉장히 기술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뜬금없이 지금 법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 당황스러우실 것 같고 여기서는 저도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 제가 처음에 키스트에서 이 발표를 의뢰받았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뭐 방송통신 ICT, VR 이런 연구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꽤나 오랜 편이어서 저한테 봤는데 다만 주제가 트랙이 디바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VR은 사실 VR의 고유한 디바이스라는 게 뭐 HMD나 이런 몇 가지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이렇게 설명드릴 거는 많지 않다라고 했더니 그게 콘텐츠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해주셔도 된다고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콘텐츠라는 게 규제하는 사람 측면이나 그 규제를 수능하는 기업 측면에서 콘텐츠 규제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이거를 자칫 잘못 다루게 되면 디바이스 발전이 크게 지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잘 아시겠지만 뭐 디바이스 아무리 만들어놔도 그걸 실을 콘텐츠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VR이 약간 현재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그 학위를 이제 행정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석사다 행정법을 했는데 저는 과거의 행정법 하는 사람과 지금 행정법 하는 사람들이 이게 고민거리 좀 많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박사학위를 2010년에 받았는데 그때 제가 90년대 대학교 다니고 이때 행정법이라는 건 시민의 기본권 보장 뭐 이런 관점에서 행정법인데 지금 이제 큰 틀에서 규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다음에 행정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굴러가고 산업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행정법이라서 기존의 법률가들이 예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제가 변호사 생활을 이제 공무원 마치고 율촌에서 2010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뭐 주로 많이 했던 게 이제 뭐 공정거래, 지금도 그렇습니다. 공정거래, 방송통신, 의료제약 이 세 가지 규제 위주로 제가 이제 맞벌이를 하고 살았는데 이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서로 커넥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뒤에서 좀 잠깐 얘기하겠지만 도대체 방송통신 ICT 하는 사람들이 의료 규제를 알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통신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이 IT 기술 발달하고 막 이러면서 이거 지금 의료 현장에 쓰거든요. 또 그리고 지금 뭐 OTT 서비스 이런 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다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인데 이 사람들의 출발점을 보면 너무 다양한 거예요. 단순한 포털 서비스에서 뭐 비디오 택배 해주던 넷플릭스도 있고 뭐 진짜로 그거 원래 콘텐츠 제작하던 사람도 있고 그냥 물건 팔던 전자상거래 하던 아마존도 있고 좀 다 OTT 서비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자들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할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기존엔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산업 형태들이 나타나니까 이 규제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네거티브 규제 이 시스템이 아니라 파지티브 규제 시스템이고 예상치 못한 옛날에 그냥 막연하게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만들어놨던 그런 법률 조항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발목을 잡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VR 규제 관련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저기 있는 많은 내용의 상당 부분은 제가 4년 전부터 하던 얘기인데요. 별로 바뀐 게 없어서 뭐 저로서는 발표자를 만들기는 좋았습니다. 별로 시간이 안 들어요. 4년 전 했던 얘기 또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참 답답하죠. 네, 그래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에서 VR에 대해서는요 정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정의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네, 법이 꼭 모든 사회 현상을 법적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 같이 이 팔리아티브 규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안 좋은 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장래 이거 어떻게 쓸 줄 알고 함부로 규제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현역에서 만나보면 진흥법을 만들자고 해도 싫다고 하시는 업계 관계자들 얘기가 많아요. 진흥법이라도 한번 정의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나중에 규제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VR, 뭐 MR, 뭐 AR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상현실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에서 이제 요즘에 정부가 통일해서 쓰고 있는 표현은 실감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측면에 주목했다기보다는 저거는 이제 콘텐츠의 속성에 주목한 실감 콘텐츠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고 과거에는 부처별로 어디는 실감형 콘텐츠, 어디는 실감 콘텐츠 이렇게 형자가 있고 없고 이랬는데
지금 다 통일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감 콘텐츠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라는 말은 우리 법에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 외래어를 영어를 이렇게 바꾸지 않고 정의를 한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콘텐츠,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은 법적 정의를 그러니까 영어를 한글로 안 바꾸는 케이스인데 재밌는 거는 영어로는 콘텐츠인데 우리가 다 콘텐츠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디지털 콘텐츠, 이러닝 콘텐츠 이 정도의 정의가 있고요. VR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콘텐츠의 정의가 그냥 하여튼 뭐 내용물이면 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의는 외울 필요가 없는 정의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어떤 내용이 있는 무언가는 다 콘텐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콘텐츠 규제는 디바이스 규제에 비해 상당히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디바이스 규제는요, 대체적으로 텐저블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콘텐츠 규제는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콘텐츠 규제 대표적인 게 이제 게임, 영화 이런 건데 영화는 2시간이니까 끝까지 다 보고 나서 심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게임은요? 그 몇 시간 플레이하면은 리니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입니다. 융복한 콘텐츠들이 수만 개가 쏟아나오고 지금 1년에 뭐 100만 개, 200만 개 이런 콘텐츠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마당에 콘텐츠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하고 규제 기준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사실 방심위에서 뭐 유튜브 규제 이런 거 거의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럼 언제 다 봅니까? 공무원은 한 50만 명은 채용해야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이런 거 하면서 항상 제안하고 다니고 밑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안드리는 이 규제 부분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자율 규제입니다. 네. 자율로 가지 않으면 사업자 자율, 산업 자율로 이 규제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콘텐츠의 정의가 있고 이 법들은 전부 지능법들입니다. 근데 지능법인데도 조금 걸림돌을 만들고 있기는 해요. 뒤에서 그 항목에 설명드리고요. VR 활용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다만 제가 몇 가지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것들만 좀 적어놨는데 그 아무렇게나 적어놓은 건 아니고요. 저 지금 여기 영화가 있죠. 화이트 래빗 조회 영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영화냐 게임이냐 뭘로 분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제가 이게 넣은 거고요. 저 이제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어트랙션 기기인데 저것도 한참 이슈였습니다. 저거를 관광진흥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냐 그 게임법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슈들이 한참 있었고요. 저게 이제 VR 트럭이라는 건데 저게 이제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임시허가를 받아서 출시가 된 그 VR 쪽에서는 거의 뭐 첫 번째 성과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신사업자들이 지금 저희 좌측에 있는 뭐 VNS, 소셜 커머스를 VR로 간다. 앞으로 이건 또 어떻게 취급할 거냐? 이 내용물들은 어느 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법의 적용에서 벗어났다고 봐야 될 거냐? 뭐 이런 문제죠. 앞으로 페이스북으로 VR로 우리가 페이스북 올릴 거는 여러분들 금방 예상되잖아요. 곧 1, 2년 지나면 그런 서비스들이 될 텐데 VNS라는 말은 이미 지금 다 나오고 있고 그럼 그 VNS에 대해서 법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VR로 좀 광고하잖아요. 그러면 저 광고 규제는 또 저게 어떻게 되는가요? 그나마 광고 규제는 인터넷 자율심이니까 규제는 좀 빠르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VR 저 기기 쓰고 지금 뭐 저렇게 골프도 치고 이러면 이거 이제 스포츠 영역에서 또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 다음에 VR 이제 저널리즘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법이 기존에 다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이고 저도 답이 없습니다. 근데 제 유일한 답은 자율규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자, 의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의료인데요. 의료는 정말 지금 VR 콘텐츠 의료 현장에서 쓰겠다고 오래전부터 지금 병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의료 현실에 어떤 의료 기술을 적용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우리나라는 일단 모든 병원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당연지정제 그리고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강제가입제 이 두 개를 큰 축으로 하고 있고 국민이 쓰는 의료비의 약 60%가량을 정부가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료기술이 들어와서 그 의료기술이 이 보험체계에 들어와서 수가를 적용받고 하는 이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시장에다가 이거 얼마짜리 두고 니들이 알아서 팔아 하면은 좀 쉬운데 우리나라는 이거 보험에서 얼마 커버해줘야 돼? 그
그다음에 시민들은 이거 얼마를 내고 써야 적절한 기술일까? 예,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야 되고 또 그 과정에 안전한 기술일까? 뭐 이런 데야 되는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VR을 활용한 의료 기술이 콘텐츠가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진도가 굉장히 더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지금 9월 달에 신의료 기술로 처음 VR 기술이 하나 채택된 게 이제 트라우마 치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VR을 쓰고 치료하는 거는 이제 그게 처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이제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 의사 선생님들께서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으면서 돈을 받고 시행할 수 있는, 나머지는 임상 단계 기술이라서 돈 받고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 군사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저 이제 우측 아래 좌측 아래 이쪽에 있는 게 이제 교육 콘텐츠인데, 교육 콘텐츠는 그러면 이게 VR 콘텐츠를 교육 콘텐츠로 만들면 우리 지금 학원법이나 평생교육시설 뭐 이런 거에도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학원법이나 평생교육시설을 만들려면요, 그 일정한 시설 기준이 있어요. 인력 기준도 있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VR 콘텐츠 만들어가지고 교육하려고 해도 내가 집에서 혼자 방 하나 조금만 만들어갖고 하면은 돈을 안 받고 하면 가능한데 돈 받고 하려면 또 그렇게 안 되고 또 돈도 일정 이상 받으면 안 돼요. 학원비 규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VR 이 기술하고 콘텐츠는 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면 기술이 뒷받침해야 되고 그 기술에 맞는 콘텐츠가 또 새로 나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제 과거에 안 해봤던 이런 것도 해봐야지 하고 막 나옵니다. 이게 계속 상호작용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5G 통신 환경이 되니까 정말 뭐 이제 요즘에는 저희 농담으로 이런 거 있지 않을까 하면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의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법은 어디에 있는지 이제 고민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규제 체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는 파저티브 규제입니다. 국가가 하라는 것만 할 수 있는 규제 체계입니다. 근데 간혹 드물게 국가가 좀 빼먹은 규제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생각을 못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OTT, VOD 이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규제가 굉장히 조금 드물고 옅은 편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OTT하고 VOD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정부가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산업이 엄청나게 커진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한 지난 2, 3년간 규제 개선 관련해가지고 불려다닐 때 제일 이슈 중에 80%가 VR하고 OTT 규제 어떻게 할 거냐는데 저는 답이 그냥 다 정해졌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유일한 답인데 근데 뭐 국회나 이런 데서는 뭐 규제해야 된다 뭐 하면서 난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렇고요. 또 이제 중간에 우리나라 ICT 규제 샌드박스는 ICT만 있는 건 아니고 금융 쪽에도 있고 그쪽이 먼저 시작했을 텐데 하여튼 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 사실은 이제 그 시작은 박근혜 정부 때 시작을 했을 거고, 근데 다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좀 바뀐 게 이건 이제 산업에 대한 어떤 니즈나 이런 영향력이 커서 자연스럽게 바뀐 거라고 보는데요. 기존에는 이러한 실증품이든 임시허가든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허가 없이 좀 하게 해주자라고 하려면 해당 부처에서 그거를 증명을 했어야 돼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부처를 설득을 시켜야 오케이.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죠. 근데 지금 반대입니다. 그걸 반대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가 이번 정부에서 그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게 실제 이 규제 샌드박스 돌아가는 그 운영을 좀 해본 그 공무원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바꾸니까 조금 실제한 특례나 임시허가 같은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규제 샌드박스라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을 좀 시험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현재 ICT 규제 샌드박스는 대체적으로 디바이스 위주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받기가 규정상 만만치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분들이 소프트웨어도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 대상이 돼야 된다는 인식을 정확히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아직 이 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런 규제들이 VR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 왔느냐. 먼저 VR 기기 측면, 뭐 HMD하고 시뮬레이터 이 두 개만 놓고 보면요. 뭐 전파법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흔히 전환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법, 제조물 책임법, 그다음에 특허 측면에서나 뭐 IP 라이트 측면에서 특허, 상표, 부정경리만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사실 이거는 VR 기기의 고유한 규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면 당연히 누구나 지켜야 될 규제이기 때문에 VR에 고유한 규제는 아니고 이것 때문에 VR 기기 못 만든다는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빨리 해달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파법이나 전환법 이런 거 인증받는 절차에서 그 모델별로 스탠다드가 좀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빨리빨리 안 만들어져가지고 좀 이렇게 통과자나 절차나 이런 게 좀 지연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돈이 좀 들거든요. 저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정도 인증 그 검사하는 과정에 좀 돈이 드니까 그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런데 저게 근본적으로 이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장애를 일으킨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전자상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은 쉽게 말해서 팔 때 양심적으로 팔아라라는 법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크게 규제라고 고유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엔터 이쪽이랑 의료교육 이쪽이 이제 문제인데 이게 왜냐면 이 게임법, 그다음에 영화 비디오법, 음악산업법 여기 이제 뮤직비디오를 규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이 유기기구, 유기시설 이런 걸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게임이라도 롯데월드나 뭐 이런 데서 타는 뭐 청룡열차, 요즘은 뭐 푸른라이드 뭐 이런 것들이 유기기구, 유기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관광진흥법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게임 규제 한 축입니다, 저게. 그리고 이제 또 VR이 OTT라든가 뭐 이런 서비스로 넘어오면 방송법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그러니까 IPTV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망법 이런 거에 규제고 정보통신망법상 뭐 청소년 유해물질이나 불법 정보나 이런 거 함부로 내보내지 못하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 적어놨지만 사실 형법이 있어요. 왜 이 형법이냐면 우리나라는 그 음란물을 제작을 하면 형법에 음화 제작죄라는 걸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포르노는 국내 수출용으로 제작해도 처벌받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국내에서 제작조차 못하게 돼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게 지금 뭐 포르노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음란물은 국내 제작조차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출용으로라도 제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법적으로 일본에서 제작되는 그런 음란물들이 한국에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는 이게 문제가 이 의료용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로 취급받습니다. 좀 이상하죠. 제목은 기기인데 의료용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의료기기에 따라이기 때문에 그 의료기기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의료기기로서 안전하냐 유효하냐, 그러니까 안전성, 유효성 이 두 가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모델 말씀대로 국민건강보험 체제에 들어와야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국법의 특징인데 앞에 의료기기 허가를 받는 단계는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개선이 있어 보이는데 뒤에 그 국민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되는 단계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상 단계 기술은 많이 개발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평생교육법, 학원법, 일원인산업발전법 이런 것들이 교육 콘텐츠에 대해서 지금 적용되는 법이고 그 다음에 뭐 제작유통 일반에서 아까 말씀드린 저건 기기나 콘텐츠나 다 적용되는 그냥 그런 법들입니다. VR 시설에 대해서는 게임산업법에서 이제 PC방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진흥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기기구 규제를 하고 있고 뭐 다중이용업소 이런 법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여기도 개선된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과거의 PC방하고 지금 VR방하고는 구조가 완전히 지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제가 기존의 우리 게임산업법상 PC방은요 1m 30cm 이상의 칸막이를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 이유가 음란 행위를 한다고. 네. 근데 VR은 이게 쓰고 하니까 내가 안 보이잖아요. 사방이 안전장치 쿠션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1m 30cm 이상 칸막이를 못하게 해놓으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규제를 저게 한 4년 전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저도 참여해서 막 시행규칙 개정 작업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은 이제 VR방 여러분들 좀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된 사항이 하나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4년 전부터 제가 이 일을 했는데 그동안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PC방 칸막이 요거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샵인샵 규제 이게 뭐냐면 PC방에서 음식 팔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샵인, 샵인. 그래서 PC방이나 뭐 이런 방 안에서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이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돼서 이렇게 별도의 조리 공간 이런 게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있어야 됐는데 지금 이제 3만 원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그 PC방도 다양하게 요새
요새 PC방 가면은 요리가 진짜 다양하거든요. 다 분식류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컵라면 하나 끓여주고, 왜냐면 그걸 조리로 안 봤으니까 컵라면은 서빙이 됐던 건데, 그 외에 옛날에 저희 뭐 신림동 만화방에서 라면 끓여주고 이런 건 다 사실 위법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종류 많죠. PC방, 만화방, 이게 이제 샵인샵 규제가 3년 전에 좀 굉장히 크게 완화가 되면서 가능해진 상황이고요. 근데 옛날에도 샵인샵 규제 요게 얘기는 좀 많이 나왔는데 왜 이게 추진이 이렇게 안 되다가 갑자기 됐냐면 이게 VR방 때문입니다. VR방을 3년 전에 미래부 시범사업으로 뭘 했냐면 4년 전이구나. 그때 뭘 했냐면 그 정부에서 돈을 주고 한번 설치를 해봐라. VR방을 설치를 하면 무슨 규제가 있는지를 스크리닝하자라는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정부도 지자체가 어떤 거를 갖고 태클을 걸지를 정부도 모르는 거예요. 소관 부처인 미래부도 모르겠고 저도 법률가지만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법들은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를 얻어서 막상 한번 VR방 오픈하려고 했더니 5만 개 다 걸립니다. 5만 개. 정말 이게 우리나라 규제가 정말 규제의 천국이구나. 저같이 행정법 하는 사람은 굶어 죽을 일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든 규제의 천국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온 항목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사실 저건 이제 VR방의 핵심 요소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중국에서 VR룸이 한마리 몇천 개가 생겼는가 한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막 1년 전부터 막 푸시하고 있는데 이미 중국은 막 몇천 개씩 생겨서, 그러니까는 정부가 좀 급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VR방이 생각보다 돈이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요, 가보시면요, 쓰고 나서 15분 동안 게임을 하기가 힘들어요. 보통 15분 정도 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PC방처럼 밤새서 막 게임하고 이게 불가능해요. VR 이 게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VR방 게임이 훨씬 비싸거든요, PC방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다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경영 적자에 시달리고 다 폐업한다고 그러고 정부 선거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저런 거라도 이제 빨리빨리 풀어주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제가 저작업에 조금 관여해서 그냥 그런 분위기를 느껴서 그렇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좀 풀어져서 지금은 이제 다른 혜택들을 보고 있는 거죠. 뭐 만화방도 그런 혜택을 보고, PC방, 게임방, 저기 우리 키즈 카페 뭐 이런 데도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증 등의 임시허가 받은 게 딱 두 건인데, 하나가 좌측에 이쪽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좌측 저기 이번 VR 트럭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이게 도시명 VR 테마파크라는 게 이제 최근에 생겼는데, 요게 이제 전파 인증해가지고 이런 관련된 원스톱 시스템을 조금 적용을 해줘서 임시허가를 해준 그런 사례인데, 그래서 요 두 건이 VR 관련돼서는 지금 성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컨텐츠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바뀐 게 가상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VR 기술 이런 것들이 적용된 의료기기는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과기부가 저 안을 만들어서 식약처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식약처에서 수용을 해서 저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이제 의료기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에 앞서서 지금 이쪽에 있을 텐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식약처의 2015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맨 첫 줄에.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식약처나 이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좀 제가 봤을 땐 발전 속도가 있는 부서예요.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게 이제 갤럭시 기어인데, 우리 의료기기법상 정의서로는 이거 의료기기입니다. 근데 이거 의료기기 허가를 받게 하면 이게 시장성이 없겠죠. 그래서 식약처 15년에 만든 게 일반 의료기기하고 일반 다른 공산품을 구별하는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 범위는 이렇게 넓은데, 그 중에 요러한 위해도가 없고 이런 것들은 의료기기로 보지 말자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쓰시는 핏빛이나 뭐 갤럭시나 이런 것들은 다 일반 공산품으로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정부가 잘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의 연장선상에서 18년도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하나 더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에서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뭐 혁신성장 확산에서 의료기기 분야, 교제 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 이런 걸 내놨는데, 다만 이게 VR 콘텐츠는 아니고 뭐 체외 진단이 아주 간단, 그러니까 제목은 되게 거창한데 알맹이는 실제로는 아주 그냥 마이너한 정도라서 좀 아쉬운 그런 혁신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문제, 저기 화이트 래빗이라는 영화인데요. 저게 칸 영화제 출품이 됐는데 우리나라 개봉관에서 상영이 못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게임으로 불리거든요. 이게 영등위에서 등급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영등위도 VR 게임에 대해서 등급 심사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이게
저 화이트래빗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화 비디오법상의 비디오물 또는 영화에도 해당하고요. 영상물에 해당하고 게임 산업법상 게임에도 해당합니다. 정의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우리 게임 산업법상의 게임의 정의가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정보 처리 기술이나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문제를 다음에 이제 부수하여 여가 전용 학습, 운동 효과 등을 높일수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걸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장치. 그래서 우리나라에 게임 아닌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정의를 적용하기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대체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저희 개관이 게임이라고 부르는 이 위원회에서는 양방향성이 있으면 종래에는 게임으로 많이 봐왔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의 특성이 이제 주고받는 느낌이니까. 근데 VR 콘텐츠는 양방향성이 더 커요.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VR 콘텐츠만 아니라 만화 중에 뭐 하일권 작가의 마주쳤다 이런 거는 제가 네이버 웹툰 보면서 타이핑해서 입력하고 말하면 녹음해가지고 그게 대사로 뜨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양방향성 콘텐츠들이 게임 산업법상의 게임물의 정의라든가 개관위의 그런 실무적인 양방향성에 대한 해석으로는 다 게임이 될 우려가 생긴 거고요. 실제로 저 화이트래빗이 게임으로 분류가 되니까 문제는 개봉관에서 상영을 하려면 영상물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되는데 영등으로부터 그 등급 분류를 못 받으니까 깐 영화제 출품작이 국내에서는 개봉관에서 아예 개봉관이 안 받아들여서 상영 못한 게 아니라 법에서 허용을 못해서 상영이 못되는 미안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이러닝 콘텐츠들이고요. 이러닝 콘텐츠들이 게임으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연간 80여 건이 넘는 교육용 콘텐츠들이 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받고 있어요. 실제로. 게임을 관리위원회. 왜냐하면 정의가 오락 기능이 부수해서 교육 효과가 있으면 다 게임이니까. 그러니까는 사실 저게 좀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등급 분류 안 받고 게임을 유통하면 형사처벌을 받으니까 일단은 등급 분류 받고 보는 건데 그러면 사실 내 스스로가 내 거는 게임이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되게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VR 콘텐츠들을 가로막는 제일 큰 제가 봤을 때 악의 축 중에 하나가 이 게임 산업법입니다. 게임 산업법이 만들 때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거. 이 마주쳤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거든요. 이거는 인터랙티브 만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오락이 뭡니까? 재밌으면 오락인데 그럼 다 게임이 되는 이런 그래서 대한민국 게임 아닌 게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뭐 이거 사회적인 논란이 됐는데 WHO에서 게임 중독, 게이밍 디스오더를 게임 이용장애라고 저희 번역하는데 이거를 이제 아예 질병으로 질병 코드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뭐 그거 자체는 찬반이 있고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문제는 게임물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 상태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중독으로 해가지고 질병으로 처리를 하면 이건 되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VR 콘텐츠 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더니 게임 이용 장애가 될 수도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희 써놨지만 우리 게임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규제의 많은 법들이 일단 넓게 잡고 보자예요. 그 법을 만들 때 일단 정의 규정을 넓게 잡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업계에 계신 분들이 아까 VR의 법적 정의를 만드는 거 반대하신 이유 중에 하나 일단 넓게 잡고 보니까 그래서 오버 인클루시브니스의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오버 레귤레이션이에요. 청소에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입법자가 생각하지 않았던 규제니까 이건 규제하지 말자 이렇게 나온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마인드셋이 같습니다. 굉장히 후견주의, 개입주의적인 관료 사회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다 돌봐줘야 된다라는 그런 그 규제 국가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개념에 들어왔으면 내가 일단 봐야지 이라는 마인드가 되게 강해서 오버 레귤레이션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이것까지 금지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금지된 오버 디터런스 문제가 이렇게 증폭돼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WHO의 뭐 게이밍 디소더가 ICD-11이라는 것에 있는데 ICD는 국제 질병 분류 코드고 현재 ICD-10이 시행되고 있고 ICD-11은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국내법에서 의무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고 문체부의 입장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건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법 수용에 있어서 조금 제한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대한민국에서 장관끼리 이렇게 서로 등 돌리고 이렇게 싸우는 몇 안 되는 사례 같아요. 이게 정말 문체부하고 복지부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의료용 콘텐츠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의료용 콘텐츠는 저번에 이제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어떻게 되냐 이 말씀 드렸고요.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원격 의료는 금지하고 있어요. 원격 의료는 예외적으로 의료인 대 의료인 간 원격 의료만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라고 이 VR 콘텐츠를 보면서 지시를 하는데 그 지금 환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의사면 돼요. 근데 그 이외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이나 이런 데 이게 좀 바뀌고 있다고 하고 이제 VR 기술이 발전하면 과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원격 의료를 금지했던 건 그래서 옛날에는 전화밖에 없고 뭐 이런 시절에 그랬던 건데 지금 뭐 VR로 촬영해가지고 뭐 환자 지금 상태 다 봐가면서 한다면 원격 의료를 과연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개업이들은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대형 병원이 다 독식할 거라고. 근데 그거는 다른 측면이고 정말 우리가 의료법에서 말하는 안전성, 유효성의 관점에서 원격 의료를 그 VR 기술이 발달한다는 전제하에 금지해야 되는지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과제를 설정을 저 나름대로 해봤어요. 그래서 장기 과제는 당연히 법 개정입니다. 근데 법 개정은 너무 변수가 많고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단기 과제인데 2018년에 이제 정부가 법제처가 아주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를 하나 내놓은 게 적극적 법령 해석 적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공무원의 적극적 면책 제도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적극적 면책 제도는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공무원들 복지부동이 너무 심해지는, 더군다나 이제 특히 뭐 적폐청산이나 이런 기조에 맞물려가지고 현 시장에서 느끼는 감흥은 상당히 복지부동은 강화되는 추세예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재량권을 뺏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의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행정의 효율성을 좀 질식시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법 바꾸는 건 쉽지 않고 이것들이 해결이 되려면 오히려 행정의 재량을 줘야 해결이 되거든요. 재량을 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스스로 적용 범위를 제외해도 아무 문제 없게 만들고, 아까 제가 대표적인 예로 든 게 식약처에서 이거 의료기기 아니다 라고 선언하니까 바로 산업이 생기잖아요. 이거 VR, 이거 이렇게 만드는 VR은 게임으로 안 이렇게 생긴 애들은 게임으로 안 보겠다라고 선언해주면 그 효과가 되게 클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체가 이제 공무원한테 재량을 줘야 되고, 그 재량을 준 거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시민사회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비판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자꾸 공무원에 대한 성악설적인 관점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재량을 주면은 고양이한테 생산을 맡긴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또 기업에 대한 성악설적인 관점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기업의 자율규제도 다 싫고,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반농담으로 그런다. 저도 몇 년 동안 하다가 안 되니까 내년 총선에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한 번씩 들 때가 있는데요. 여튼 그러고 해서 단기과제 중에 적극적 법령 해석 적용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을 일단 마련은 돼 있습니다. 적용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규제 범위를 좀 축소시켜 주는 게 좋고, 그 다음 시범 사업을 위한 규제 스크린, 제가 아까 VR방 이거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네가 한번 설치해봐 했더니 되게 큰 효과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돈 주고 스타트업들한테 한번 해봐. 어떤 규제에 부딪히는지, 어떤 허들에 부딪히는지, 규제든 비규제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기과제 청구 사례가 아까 식약처의 그런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 또 법제처의 적극행정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과기부 미래부가 계속 해오고 있는 성장 전주기 사업, 시범 사업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한 규제 스크린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모두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자율규제 외에는 답이 없다는 입장이고, 사실 자율규제만큼 효율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자율규제를 그러니까 뭐냐, 사업자 마음대로 하는 거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율규제는 굉장히 효율적인 통제 수단입니다.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예전 일이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이 내일 두알람 수업을 할 거야 라는 게 자율규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 90%는 머리를 감고 오겠죠. 내일 손톱 밑에 검사할 거야. 그러면 95%는 손톱 깎고 올 겁니다. 그러면 안 깎고 온 그 5%, 10%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거나 뭐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아침마다 검사하면서 애들 머리 다 깎고 다녀야 돼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지. 선생님들이 애를 가르쳐야지. 애들 머리 단속하고 있는 게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율규제라는 걸 맡겨놓으면 사업자들, 물론 아주 뭐 마이너하게 먹튀하는 사업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만 정부가 망치 들고 찾아다니면 되는 거고, 큰 사업자들은 아까 우리 LG 정재현 박사님도 얘기하신 것 사회적인 이 비난 가능성과 그다음에 레퓨테이션 무즈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사업자들한테 맡겨두면 어느 정도는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구글에 대해서 막 비판하니까 구글이 알아서 분류하고, 요새 저 네이버 웹툰도요 다 이용 연령 등급 분류가 다 돼 있어요. 누가 그거 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론이 비판하고 네이버 웹툰 자꾸 이런 거 싫어도 돼요 하니까 이제 그런 거 붙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또 반면으로는 자율과 창의를 굉장히 증진하는 게 우리나라 광고를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우리나라 광고 제일 재밌어요. 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광고가 제일 재밌는데 제가 10년 전에 이제 일본 광고 봤어요. 일본 광고 너무 재밌어서. 근데 지금 일본 광고 너무 재미없어요. 그럼 이 큰 변화를 갖고 온 게 뭐냐? 인터넷 광고 자율이고요. 인터넷 광고가 자율기구에서 자율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닌 거는 알아서 부르고요. 근데 이거를 관이 심사를 했을 때는 아 이거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걸릴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못 만들어요. 근데 자율심의를 하면 일단 하고 보죠. 한 다음에 광고자율심의기구에 들고 가서 에이 이건 좀 심하잖아 좀 다시 해야지 이러면 그때 이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별것 아닌 프로세스가 엄청난 창의성을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광고가 뭐 되게 정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광고 보셨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엄청나게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 콘텐츠 영역은 정말 한국인들이 창의와 자유, 이 학교에서 눌려있는 창의와 자유를 유튜브나 콘텐츠를 만들면서 푸는 게 한국인이잖아요. 왜냐면 한국인은 원래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콘텐츠 되게 잘 만드는데 그거를 콘텐츠 측면에서는 자율규제 외에는 저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양으로도 보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또 하나 바람직한 게 올해 8월 말에 제가 찾아보니까 박인수 보안실에서 영상물에 대해서 자체 등급 분류제를 도입한 법안을 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등에 가서 심사를 받든 아니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직접 뭐 이건 15세, 이건 12세, 이건 18세 이거를 분류를 직접 해라 이런 법안을 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 4년 전에 게임물에 대해서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게임물의 그 등급 분류 건수가 급격히 늘었는데 영상물도 지금 도입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영등이가 이 영상물 등급 분류 건수를 감당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등급 분류 건수가 1년에 뭐 수천 건만 내도 영등이가 감당을 못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사전 등급 분류 때문에요. 왕좌의 게임이 전 세계에서 공동 출시돼도 우리나라 일주일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해적판이 돌아다니죠. 저도 죄송한 표현이면 판도라로 봤어요. 예, 그거 스포당하기 싫으니까. 170개국에서 매일 나오는데 한국만 일주일 후에 나오면 젊은 사람들은 다 불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등급 자체 심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의료 규제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가지는 신의료기술평가입니다. 이 신의료기술평가라는 게 뭐냐면 이게 도입해야 보험을 이제 지원해주겠다는 제도예요. 근데 이 통과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요건 중에 하나가 SCI급 논문이 두세 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의료기술에 SCI급 논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트라우마 치료하는 VR 이건 왜 통과가 됐냐? 해외에서 SCI급 논문이 3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가지고 이거 제가 봤을 때 의료사대주의입니다. 한국의 신기술은 해외 SCI급 논문이 없으니까 출시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미국 가서 차라리 출시를 하는 게 낫죠. 물론 거기서 연구해가지고 임상보고서 내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가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이 게임도 2009년 이무렵에 게임 제작자들 캐나다로 엄청나게 많이 이주했어요. 이런 일들을 자꾸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고 프리서트 프로그램은 뭐냐면 정말 이건 제가 이래서 미국 따라잡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특히 이런 ICT 세상에서는 저거는 의료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의료 허가를 주는 게 아니라 특정 사업자한테 그냥 허가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다 그냥 일단 허가를 받은 걸로 보자는 제도예요. 파격적이죠. FDA가 지금 미국 FDA가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7개 사업자를 먼저 지정했는데 그중에 삼성전자도 있어요. 삼성전자는 모르지만 삼성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에서도 저기에 대해 신중론이 많습니다. 프리서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우리는 시도조차 못해보는 저런 마인드 그게 좀 부러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실 이제 단기 과제이지만 초장기 과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인간 자유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시점이다. 콘텐츠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규제 마인드를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